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개방경제하에 국민소득 항등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기본 모형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정부지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개방경제가 되니까 수출 빼기 수입 해가지고요 요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은근히 우리 시험에 출제 자주 되고 있어요. 한번 1번 문제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개방경제인 A국의 GDP가 있고요. 소비가 있습니다. 투자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얘 GDP가 100이죠. 100. 예요. 소비가 0.7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0.7y.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0.7이란 얘기지. 자, 투자가 30-2r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30-2r. r이 5일 때 순수출은 얼마가 되냐? 정부 부문을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얘는 빵 이렇게 됩니다. 자, 순수출이 얼마가 되냐 했을 때 얘를 물어보는 거야. 얘를.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국민소득 100을 거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여기도 100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100. 네, 이렇게 돼 있고 R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R이 5일 때. 얘가 5일 때. 네, 이거 정리하시면 돼. 이거 정리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해 주시죠. 다시 정리하면 100은 요거 70 플러스 30 마이너스 10 플러스 순수출이니까 이렇게 순수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수출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얘가 이제 100이니까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 갑국은 국민소득 Y, 소비, 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정부지출에다가 순수출 그냥 X-M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X-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2016년과 같이 17년도에 조세와 정부지출의 차이는 마이너스였고 조세와 정부지출 여러분 이거 우리 개방경제에서 나타난 거 요거 식 변형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얘 다 전리 넘겨 y-t 먼저 쓰고 넘길게요. c 그 다음에 i 넘기고 t를 하나 빼줬으니까 t를 다시 넣어주고 g 넘어가면 마이너스네.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민간의 저축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얘가 뭐야? 얘가 정부저축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민간저축, 정부저축 합쳐서 종저축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같이 이렇게 나타냈는데 우선 주어진 값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부지출의 차이 조세와 이 부분이 마이너스였는데 절대 크기는 감소했대. 순수출은 플러스였는데 절대 크기는 감소했대. 1호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 얘는 마이너스인데 절대 크기 감소, 얘는 플러스인데 절대 크기 감소 이렇게 됐대. 이거는 숫자 예를 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 해설에도 약간 그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나눠서 달았습니다. 자, 우선 거기 살짝 보시면
2016년도 같이 한번 볼까요? 2016년도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16년도와 같이 2017년도와 같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16년도에 얘가 마이너스 100이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절대 크기는 감소했대. 그럼 이게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50 됐다 쳐볼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순수출은요. 플러스였는데 절대 크기가 감소했대. 그래서 플러스였는데 절대 크기가 감소했대요. 이렇게 가상적인 걸로 한번 해보시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값은 얼마가 되겠어? 이거 값은 여기 민간의 저축과 투자는 얘가 전리 넘어가면 200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요. 네, 이해 가시죠? 플러스 200 쓸까요? 얘는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국가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 채무라는 게 요거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 채무 자체는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재정 적자가 줄어든 거잖아. 근데 국가 채무는요, 이게 채무니까 빚이야. 2016년도에 마이너스 100억 빚을 졌어. 2017년도에 마이너스 50억 100.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야지 이게 기존에 빌린 돈이 좀 뭔가 대출을 갚게 되는 건데 계속 대출이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대출 빚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된다. 약간 좀 애매합니다. 시험장 가서 채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축적과 투자 그 개념 나누는 거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증가야. 다음 니은 볼게요. 순대외 채권은 여기 보시면 순수출 관련된 거야. 근데 순대외 채권은 2016년 말에 비해서 감소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제 얼마 받을까? 100억에다 또 50억 되니까 자꾸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값 자체는 감소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거기 보시면 자본 수지가 이 경상 수지가 플러스가 되면 자본 수지가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유출되면서 순대외 채권은 증가하게 되는데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야. 그러니까 이제 기업과 니은이 조금 만만치 않다 그러면 좀 살짝 여기 만만한 걸 보세요. 사실 포인트는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민간 저축은 민간 투자보다 많다. 그치? 민간 저축과 투자 비교해 보면 전부 다 SP가 민간 저축이 투자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디귿은 들어가야 돼. 디귿은 들어가야 되겠고. 다음에 리얼 볼게요. 민간 저축과 민간 투자의 차이는 2016년보다 그 절대의 크기는 어떻게 감소했다. 예, 200에서 100으로 감소했다. 맞죠? 그러니까 디귿하고 리얼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좀 잘 모르겠지만 디귿, 리얼은 확실하니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숫자를 넣어가지고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아래의 개방경제 모형에서 정부 지출과 세금을 똑같이 100만큼 늘리게 되면 균형국민소득의 변화와 경상수지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부 지출하고요. 텍스를 동일하게 100씩 증가시킨대.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켰는데 텍스도 100만큼 증가시켰대요. 자, 그러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할 때 여러분 이거 균형재정이 계속 유지되는 거 이해되지 않으세요? 균형재정이 유지가 됩니다. 균형재정이 유지가 되면서 균형재정 승수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돼? 1. 이렇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조세가 무슨 비례세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비례세 아닙니다. 자, 그럼 뭐야? 국민소득 증가 크기도 동일하게 100만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뭐 경상수지의 변화 그것도 물어봤는데 균형국민소득은 이렇게 100만큼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의 변화 그거까지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경상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니면 이거 직접 계산하셔도 돼. 직접.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 여기 100이었었는데 200으로 올리고 T 뭐 100이었었는데 200으로 올리고 같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시에 됐을 때 여기 경상수지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수출은 이게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직접 계산해도 되고 우리가 살짝 해석을 위해서 살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출은 요거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고. 수출은 영향이 없습니다. 수출은 영향이 없어. 이렇게 되고요. 수입은 어때요? 수입은 그치, 여기 한번 보세요. 수입은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소득이 100 증가했는데 조세도 100 증가했어. 그럼 얘가 100 증가했는데 텍스도 100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 가로 안의 부분에 얘는 어떻게 돼? 변화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수입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도 그대로 불변이고 수입도 불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변화는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예상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실질 이자율 수준에서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국민저축이 50이고 국내 총 투자가 40이고 순자본 유출이 20이라고 하자. 개방경제 대부자금시장 모형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 대부자금과 관련해서 보시는 건데 여러분 이 순자본 유출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기 해설에도 좀 넣어놓긴 했는데 순자본 유출이 이 순수출하고 같은 말로 보세요. 순수출이 순자본 유출. 그래서 net 거기 뭐라고 썼냐면 capital outflow.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똑같은 말로 생각하세요. 아셨죠? 자, 얘가 뭐랑 같습니까 하면 저축에서 투자를 뺀 거랑 같은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머릿속에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여기가 자금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투자고 여기가 저축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자율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0일 때 요만큼의 저축이 투자보다 큰 요 차이 있잖아. 요게 바로 순수출하고 값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 자금의 공급과 자금에 대한 수요 한번 볼게요. 자금에 대한 공급 이렇게. 그리고 자금에 대한 수요는 투자가 자금에 대한 수요가 되는 것이죠. 자금에 대한 수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을 때 자금에 대한 공급이 뭐냐면 S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투자와 순수출이 자본에 대한 해외 유출 그러니까 자본이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값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 자체를 공식으로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게 그냥 자본에 대한 저축과 투자 뺀 거, 이 투자를 저쪽으로 넘긴 거야. 자금에 대한 공급은 S 이렇게. 자, 지금 얼마예요? 국민저축이 50이고요. 네. 국내 총 투자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순자본 유출이 20입니다. 부동호가 오른쪽이 큰 거야. 자금에 대한 공급이 자금에 대한 수요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럼 자금에 대해서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갑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시장에 초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유제는 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봐주세요. 아셨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비슷한 얘기인데 개방경제에서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을 이용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경상수지가 상품 및 서비스 수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게 얘가 순수출, net capital outflow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축이 투자를 초과한다 이렇게 되면 1번 볼게요. 경상수지 이거 어떻게 된다?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인 거야.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거 틀렸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리고 지출이 생산을 초과하면 여러분 지출이라는 게 자금에 대한 수요고요. 생산이 자금에 대한 공급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금에 대한 공급이 수요보다 얘가 느낌이 저축이 자금에 대한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투자라는 게 자금에 대한 수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공급이 자금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경상수지는 당연히 적자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흑자인데 수요가 많으니까 적자다 이렇게 해야 되고. 다음 3번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게 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그렇지. 대부자금에 대한 공급, 수요. 3번이 맞습니다. 오케이. 용어 정리만 잘 해주세요. 다음 4번 지출이 생산을 초과하면 이게 생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출에 대한 느낌이다. 돈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 총지출, 총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출이 생산 초과하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순수출은 순해외 투자 다 같은 말이야. 이거 다 순해외 투자 해가지고요. foreign investment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가 됐고요. 저축이 투자가 되면 순자본 유출. 요거는 플러스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용어 정리만 좀 잘 하시면서 이 항등식 식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와 재화 및 서비스 수지의 크기는 같고 경상수지와 재화 서비스 수지의 크기는 같고 그 다음에 준비자산의 증감이 없고 재화 및 서비스 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국제수지에서 BP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 이제 경상수지 요렇게 있고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수지 요거 이제 합쳐서 얘기합니다. 자본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BP 곡선까지 연결해서 요게 이제 빵이 됐을 때가 국제수지 균형 이렇게요. 경상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쓸 수 있고 자본수지는요 F라고 쓸게요. 이 자본수지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상수지랑 자본수지는 크기는 같습니다. 여기 얘기한 대로 크기는 같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화 및 서비스 수지가 흑자.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상수지에 나타내는 요거 순수출 요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순수출 그거랑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뭐냐면 순 캐피털 아웃플로우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순 해외 투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앞에 보시면 재화 및 서비스 수지가 흑자야. 얘가 플러스 만약에 100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균형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 이런 식이 돼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번 한번 보시면은 자본수지 자체가 아니 거기 보시면은 요게 제한 및 서비스 관련된 수지가 이 경상수지죠. 죄송합니다. 제한 및 서비스와 관련된 게 경상수지고 자본수지 이거는 이제 금융 자본수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순자본 유출 얘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자, 나번 볼게요. 국내 저축의 크기는 국내 투자 크기보다 작다.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다고 또 앞에서 그랬습니까? 이 같은 말로 이해하셔야 돼. 얘가 저축에서 투자를 뺀 거와 값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이 투자보다 크다. 이렇게요. 저축의 크기가 투자보다 작다? 아닙니다. 다음에 3번, 4번. 국민소득의 크기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보다 크다. 여러분 지금 순수출이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Y는 C, I, G, 순수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뭐야, 얘가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100이라고 할게. 플러스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이 요거잖아. 요게 만약에 400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얘가 얼마야? 얘는 500이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소득의 크기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보다 크다. 맞네요. 오케이? 네. 다음 라.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의 크기는 서로 같다. 여러분 이거 같은 말로 생각하세요. 순수출, 순 캐피털 아웃플로우, 저축과 투자의 그 차이. 같은 말이야.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 환율제도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율은요, 이게 고정돼 있는 경우가 고정환율제도고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변동환율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뒤에 다시 얘기할 거지만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요, IS 곡선이 환율과 관련돼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IS가 움직이고 LM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움직이면 IS가 움직이고 LM이 고정되고, 환율이 고정되면 IS가 고정되고 LM이 움직입니다. 자, 근데 고정환율제도에서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외환시장과 국내 시장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원화와 달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경상수지가 흑자 돼가지고 순수출이 증가해서요. 자, 달러가 유입됐다 해볼게요. 달러가 유입됐어. 경상수지가 흑자 돼서 유입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많아진단 말이야. 달러가.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풍부해져요.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 풍부하면, 해지면. 자, 그러면 달러의 가격을 제가 뭐라 그랬죠? 환율. 이렇게 보시면 돼. 환율은 어떻게 돼? 하락하려는 압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환율이 하락하면 안 된다니까? 고정환율제도. 그러면 이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기 지금 달러가 많아지잖아. 그럼 달러를 흡수하고 원화를 더 공급해야 됩니다. 원화를. 자,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원화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거나 해서 달러가 밖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돼. 결국 여기 경상수지 흑자는 통화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알죠?
LN 곡선 우측 이동, AD 우측 이동, 이게 또 인플레 이런 영향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요. 요거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유입됐어. 유입 시 국내 시장에 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돼?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의 가격이 환율은 하락하는 걸로 끝! 이렇게 됩니다. 환율이 버퍼 역할하니까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이거에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책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하잖아. 근데 통화정책이 어떻게 된다? 통화정책이. 맞습니다. 통화정책이 통화량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국내 시장의 상황을 봐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쵸. 경기 안정화 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안정화 정책으로 사용을 못 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또 다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야, 대한민국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지금은 좋은 상황을 했어.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 달러가 대한민국 경제 못 믿겠다.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야. 유출시. 그럼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 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야, 우리. 이거야. 이거 될 우려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 반대가 됩니다. 통화량을 흡수하면서 달러를 공급해야 돼.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외환 보유고 속에 있는 달러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나가는 것을. 공급해야. 그래야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요. 막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요?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가 없으면 부족 시 우리 IMF 이렇게 되는 거지. IMF야 달러 좀 빌려줘. 돈을 빌리러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우선 문제 보면서 정리할게요. 고정환율 제도와 이 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국제수지 흑자야. 이게 뭐야? 달러가 유입이에요. 달러가 유입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달러가 유입되면 환율이 떨어지려는 압력이 발동하게 되는데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돈을, 원화를 공급해야 돼. 국내 통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들렸네. 자, 국제수지 적자야. 그럼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야, 대한민국 경제 못 믿겠어. 난 미국에 투자할래. 그 외국에 뭐 투자가들이 다 밖으로 나가. 그러면 이게 달러가 나가니까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달러 계속 공급해줘야지 환율을 유지할 수 있지. 그래서 외환을 매각해야 돼. 이 돈이 충분하게 있으면 괜찮다니까. 달러 외환 보이고 우리 96년도에 1996년 옛날이네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IMF가 됐잖아. 달러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외환을 위해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게 됩니다. 맞아요. 다음 틱은 고정환율 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을 완화. 아니요. 충격 완화 정책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되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다음 리을.
국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이 제약을 맞습니다. 통화 정책이 어떻게 돼? 환율을 방어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통화 정책의 뭐 독립성,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요. 리얼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유변동 환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고정환율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죠? 고정환율 제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화정책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환율이 버퍼 역할을 하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죠. 다음, 환율의 신속한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은 대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죠?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을 해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하는 것처럼 교육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환 위험이 불어닥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각국의 정책 당국들이 경쟁적으로 평가 절상 정책을 실시한다. 아니요. 평가 절상 절하 이거는 환율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얘를요, 환율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경쟁적 평가 절상이라는 건 뭐야? 환율 인하? 아니, 환율 인하되면, 원화의 평가 절상되면 환율이 인하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수출이 안 된다니까? 외국의 물건이 싸지게 되는 거잖아. 환율이라는 건 이제 달러의 가격이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외국의 물건이 싸지게 되는 거니까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절상이 아니라 절하, 이렇게 환율 인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국의 이자율 수준이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다. 그렇지. 이자율 평가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야? 거의 한 10년 전에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살짝 물어보는 정도니까 몇 개 문제만 풀어드리는 것만 잘 보시죠. 자,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푸실 분은 다른 문제 푸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가성비 생각해서 출제 빈도와 비중을 고려해서 제가 강약 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선 따라오시고 제가 풀어드린 문제들만 좀 풀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두 제도에서 통화정책은 항상 유효하다? 유효하다? 아닙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통화정책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2번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오케이? 그렇죠. 3번 외환 투기 현상은 두 제도 모두에 이거는 외환 투기 현상은 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변동환율 제도 그 상황에서 좀 그렇고 고정환율 제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영국하고요.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막 한번이죠. 막 싸움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 투자한 거 달러 다 뺄 거야. 이 영국 이런 데서 야, 우리 외환보유고 많어. 빼려면 빼. 뭐 상관없어.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돈을 막 계속 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달러를 역시 거기다가 이렇게 막 공급을 했는데 외환을 공급했는데 그게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막 우리 이제 투기, 싸움 이렇게 막 하기도 합니다. 자, 해외 교란 요인의 차단을 위해서는 변동환율 제도가 좀 더 바람직하다.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5번. 가치가 안정된 통화에 대해서 고정환율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저개발국가 같은 좀 후진국 같은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은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연동을 시켜가지고 뭐 1달러당 예를 들면 1,000원 이렇게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환율 제도를 직접 쓰기 어려우니까 나 쟤랑 저렇게 할 거야. 그럼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환율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고정환율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환율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2번 고정환율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환율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국제거래를 위축시키니까 국제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3번 변동환율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환율이 변화해서 변동이죠. 외부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환과 투기가 없어지고 아니요. 요거는 없어지기보다는 환 위험도 있겠지만 환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꾼들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환시장의 불균형이 환율의 변동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해외 경기 상황이 국내에 파급되는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 고정환율제도는 해외에서 파급되는 것이죠. 5번. 고정환율제도는 방만한 금융경제를 예방하는 장치를 내재하고 있다. 그래요. 지나치게 금융정책을 써가지고 통화정책을 막 쓰려고 해. 통화량을 막 공급하려고 근데 이제 만약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달러가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또 달러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막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량을 그러니까 국내 경기와 상관없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생기게 됩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LM, BP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거기 1번에 밑에 해설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얘가 Y고 얘가 R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BP 곡선은 자본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에 이렇게 수평 이렇게 되고요. 얘가 IS, 얘가 LM 이렇게요. 그러니까 BP가 수직이거나 보통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걸로도 하는데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평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IS가 뭐야? 그치, 생산물 시장의 균형.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 이렇게. 자, 균형되는 식은 어떻게 돼? Y는 C, I, G. 개방경제에서는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억나십니까? 여기 LM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LM. 그치, 얘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화폐 시장의 균형. 자, 이거는 화폐 수요 공급이 같아지는 점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같아지는 건데 이 화폐 수요가 이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BP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균형 이렇게 되는 점들을 나타내요. 자, 이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이게 BP가 제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순수출 더하기 자본수지 얘가 빵 이렇게요. 아니면 순수출은 마이너스 자본수지 그렇게 되는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환율 제도에 의해서 우선 보셔야 되는데 몇 가지 암기할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자, BP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수평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는 다 균형인 상태야. 국제수지가 균형인 상태를 나타내요. 자, 근데 BP 곡선이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점이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점 A라고 할까?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 하얀 색깔 선 위에 있는 게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는 건데 A는 그보다 위에 있잖아. 이자율이 위에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높으면 달러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제수지가 위에 있으면 흑자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BP 곡선 밑에 있잖아. 그럼 여기는 적자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S 위에 쓰면 초과 공급, 밑에 있으면 초과 수요지. LM도 위에 쓰면 화폐 초과 공급, 밑에 있으면 화폐 초과 수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수지가 초과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 달러가 더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요거 일어나세요 한번 해볼게. 요렇게 있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서 요렇게 있어. 그럼 국제수지 여기가 A가 어디야? A가 여기잖아. 여기가 B야.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흑자되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적자가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게 일어났어. 이 모자를 썼다 생각하세요. 그건 일어났어. 일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자를 썼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잖아. 이쪽이 이제 흑자야. 여기 누워있는 거야, 이 사람? 누워있어요. 너무 유치한가? 암기하는 게? 여기 배야, 배. 배가 볼록 튀어나왔지. 이렇게 있어. 그럼 배가 볼록 튀어나왔지. 그러면 사람 일어나는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바로 A점과 같이 국제수지가 흑자. 등이 여기 B야. 국제수지가 적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그거 하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볼 게 이제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뭐가 어떻게 변하는가 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제수지까지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바로 IS 곡선 상에 있고 LN 곡선 상에 있고 BP 곡선 상에 있으니까 국제수지 균형, 생산물 시장의 균형, 화폐 시장의 균형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정환율 제도 생각해 볼게.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요거 생각해 보세요. IS 곡선이 뒤에 순수출 그게 영향받는 거 이해되십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건이 싸지고 미국 물건이 비싸지니까 수출이 잘 돼. 수입이 줄어들어. 그래서 순수출. 근데 환율이 고정되면 IS는 그대로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LM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LM은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제수지가 흑자나 적자가 됐다 그러면 환율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잖아. 환율이 조정이 안 되니까 통화량이 늘었다 줄었다 돼서 균형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 한번 볼게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자, 환율이 변화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 그러면 IS 곡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LM 곡선은 얘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움직이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우선 1번 문제가 좀 과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 한번 요거 지울게요. 다 지우고 새로 합시다. 요거 한번 봐볼게요. 고정환율 제도인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고정환율제인 환율이 고정돼 있고 뭐가 고정돼 있다? IS 곡선이 고정돼 있고 LM 곡선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외 이자율이 상승했대요. 여러분 해외 이자율이 상승했대. Y가 있고 원래 얘가 BP거든. 자, 천천히 한번 따라오세요. 원래는 이제 균형점에서 시작하는 걸로 해야겠죠. 여기가 LM 여기가 IS. 지금 뭐라고? 고정환율제도 아니야? 환율이 고정돼 있어. 그러면 뭐가 안 움직인다고요? IS가 고정돼 있는 거야. 얘 고정돼 있는 거야.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자, 국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해외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 BP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국제 수지와 관련한 국제 시장에서 해외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R0에서 균형이 되고 있는데 올라갔어.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다. 이렇게 상방 이동해 버리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균형으로 가야 될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이 현재
A점의 상황인데,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A점의 상황인데 얘가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국제수지 적자 아니야? BP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A는 국제수지 원래 균형에서 적자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적자 상태가 이제 다시 국제수지 균형 상태로 가도록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움직여요? IS 안 움직인다니까? LM이 움직여야지, LM이. 그러니까 LM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점이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자율은 올라간 상태가 되고 국민소득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환율은 불변입니다. 오케이? 뭐 얘도 불변이고 생산량 어떻게 돼? 생산량 줄어들지. 1번이 맞네. 요거는 잘 봐주세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무역 수지는 증가한다? 아이 뭐 그런 거 그냥 우선은 신경 쓰지 마시고 환율이 뭐 그냥 고정돼 있으니까 오히려 환율은 고정인데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럼 무역 수지는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수출 빼기 수입인데 수출이 뭐에 영향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환율하고요. 다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빼기 수입 환율하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 물건이 비싸지니까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은 감소합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는 외국이 잘 살아야 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수출할 때 캐나다랑 아프리카 케냐랑 어디에 수출 많이 해? 캐나다에 많이 한다고. 왜요? 캐나다가 잘 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이제 수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해볼게요.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효과는 그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가 된 거야.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해야 수입이 증가하는데 소득이 감소하면 그냥 우리나라 말 쓸게요. 수입이 감소해요. 수입이 감소하여. 이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수출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수입이 감소하니까 경상수지는 흑자, 증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환율이 고정돼 있어 가지고요. IS 자체는 변화가 없고 LM 자체가 이동하는 거 밑에 그림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좀 꼼꼼하게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 오히려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고 국민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수입이 감소해서 무역수지는 증가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예, 여기 주로 이제 환율에 영향 미치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게 넘어갔어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뭐 그냥 삼각형에서 맞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투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 변하는 것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2번 나와 있는데 2번은 그냥 하진 않을게요. 뭐냐면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인데 변동 환율 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환율이 변해? 잘 보세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해. 그럼 ISLM 중에서 IS 곡선이 오르락 내리락 변하고 LM은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게 우리 이렇게 해서 IS 도출할 수 있고 요거 이렇게 해서 LM 도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환율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근데 스타가 붙게 되면 외국의 물가고 외국의 국민소득이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질 환율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이 원서를 기준으로 보통은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맨큐의 경작도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반대로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1달러당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 이제 반대로 표현해서 식을 좀 주긴 했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차라리 하지 않도록 할게요. 넘기세요. 아셨죠? 이게 이제 더 많이 자주 출제되고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할까 하는데 그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도로 하면 다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할게요. 여기 볼게요. 자, 변동환율 제도야. 3번 한번 봅시다. 긴축 재정을 실시했어. 여러분, 변동환율 제도는 IS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IS가 우측 이동한다고. LM은 얘는 변화가 없어. 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긴축 재정을 실시했어. 그러면 IS가 좌측 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BP 곡선이고 여기가 IS 곡선이고 여기가 LM 곡선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Y고 여기가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긴축 재정을 실시했으니까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먼델 플레밍 모델을 이용한 효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A에서 B점으로 갔는데 B점은 국제수지 적자 아닙니까? 그치, 지금 상태가 BP 밑에 있잖아. 그럼 균형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살짝 뭐 설명은 아시겠죠? IS 좌측으로 이동해가지고 얘가 B점으로 갔는데 B점은 지금 국제수지 적자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균형으로 가야 되는데 IS는 움직일 수 있지만 LM은 예, 맞습니다. 안 움직여. 자, 그러면 다시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LM은 나 안 움직인대. 나 안 움직여. 얘는 픽스드 되어 있는 거야. 픽스드라고 하면 또 고정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움직여. 이렇게만 할게요. 그럼 IS 곡선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균형으로 가게 돼야 돼.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A에서 B로 간 거는 뭐야? 긴축 재정이니까 정부 지출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 곡선이 좌측 이동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수지가 적자인 상황이야. 이해 가십니까? 이자율이 밑으로 내려갔잖아. 왜냐면 B점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국내 이자율보다 국제시장의 이자율이 더 높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더 해외 이자율이 높은 거야. 그럼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 투자하겠지. 그래서 달러가 유출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적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환율이 변할 수 있잖아. 달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렇지,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순수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요게 그래서 A점으로 이렇게 다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원화의 가치는 여기 보시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자율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투자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순수출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이렇게 IS를 이동시키는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이 효과적이다. 고재변통, 고재변금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늘어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넘치고 수출이 호조와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의 유입으로 국제 수지가 흑자. 어디에 해당하겠니? 여러분 우선 첫 번째,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면 이건 BP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BP 곡선 위에 있어. 그럼 A 아니면 국제 수지 흑자니까 이 빨간 색깔 요거 BP 곡선 위에 써야 되니까 A 아니면 B가 해당합니다. 재고가 늘어난다.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 아니면 두 번째,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넘친다. 이게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 아니겠습니까? 화폐 공급이 화폐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야. 화폐 시장에서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LN 곡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LN 곡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 색깔에 해당하는 여기 보시면 좀 연한 색깔로 해볼까요? 예, BP 곡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되게 지저분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IS 측면에서 볼게요.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많이 남아 도는 거야. 수요가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과 공급 하면은 색깔을 또 딴 걸로 할게요. IS 위쪽에 써야 돼. IS 위쪽에. 이렇게. 이거 다 충족하는 게 어떤 겁니까?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살짝 해서 보시고요. 6번 문제로 좀 점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개방경제 BP 곡선을 나타낸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균형인 상태에서. 원래 C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균형이야. BP가 빵 이렇게 됩니다. 자, D점으로 갈 때 경상수지, 자본수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우선 첫 번째. 자, 요거 D로 가려면 이자율은 올라간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국민소득은 증가한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다시. 자, C점이 우리 국제수지가 균형인 상태인데 D점이 국제수지가 균형인 상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단 말이야.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자, 우선 D점도 국제수지가 균형인 거 아시죠? 근데 경상수지랑 자본수지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자본수지가 흑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 소득이 증가했잖아? 그러면 이게 수입이 증가한다니까? 수입이 증가하게 돼서 순수출이 이게 줄어들어. 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흑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수지는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됐어. 근데 여기 자본수지가 흑자가 됐어. 그래서 쌤쌤 돼서 균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경상수지는 적자, 자본수지는 흑자. 근데 그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볼까요? 자, 앞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해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써. 근데 먼저 머릿속에는 뭘 생각한다? 고정환율 제도니까 IS가 고정돼 있고
LM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제 변금 생각하세요.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는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 크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BP, IS, LM 이렇게 돼 있어요. LM, IS, B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상태 A점 이렇게 하시죠. 자, 여기 이자율, 국민소득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확장적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B점이네, B점. 그럼 먼저 첫 번째. LM이 우측 이동했는데 고정환율 제도에서 뭐가 안 움직인다고? 나 IS 안 움직일래.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갔는데 IS가 안 움직여. BP를 움직일 수는 없지. BP는 지금 대국 경제에서 막 엄청 막 국제시장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떻게 돼? 국제수지 적자 아닙니까? B점은. 그러니까 국제수지 균형으로 가려면 다시 이렇게 A점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원래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은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 가본 볼게요. 통합 팽창 이후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유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통화를 팽창시켜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니까 이자율이 밑으로 떨어졌어. 자, 살짝 설명 볼까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B점은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그래서 LM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BP 곡선 밑에 있으니까 국제 수지가 적자 이렇게 된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왜요? 왜 적자야? 아니, 이자율이 다시 여기 정리해보면 국제시장의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내려갔잖아. 그러면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달러가 밖으로 유출됩니다. 왜냐면 이자율이 해외 시장보다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럼 달러가 밖으로 자꾸 유출되면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려는 압력으로 작동된다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려는 압력으로 작동해요. 달러가 자꾸 나갔잖아. 어떻게 원화를 흡수하고 달러를 공급해야지 환율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요.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폐 공급을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지도 그리고 외환시장 생각하세요.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달러가 부족해져. 그럼 달러 공급하면서 아니면 원화를 흡수 땡겨야지. 그래서 줄입니다. 그럼 이게 다시 LM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좌측 언제까지? A점이 될 때까지. 그럼 이게 다시 국민소득이나 이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번. 자,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보유 중인 외환을 매각해서 원화의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LM이 좌측. 다음에 나번. 확장적인 통화 정책은 국민소득의 증가 아닙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증가 안 됩니다. 다번. 고정환율 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자주성, 독립성을 상실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좀 반복해서 잘 봐두세요. 그 정도 패턴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11번 봅시다.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 ISLM BP 모형에서요. 화폐 수요가 감소할 때, 여러분 화폐 수요가 감소할 때 하면 화폐 공급 증가로 보세요. 화폐 공급이 증가했어. 자, 그리고 지금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금융정책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요. 고재 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고재 변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어떻게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하는 그런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얘는 국민소득 변화 없게 됩니다. 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ISLM BP, 그거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돼서 좀 많이 넣어놨고요. 앞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중에서 제가 좀 점프한 거는 풀어드린 문제만 잘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정리 잘 하시고, 뭐 복습 잘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경작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많은 문제들을 설명드렸다 생각하니까 충분히 반복해 주시고 여건만 되면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거 연도별 기출문제를 좀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좋을까요? 보면 좋은데 그거보다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시고 기출문제 강의와 관련된 특강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유료긴 합니다. 근데 그거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는 한 번 정도는 봐주세요. 왜냐면 전과목을 우리가 시간 관리하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론 정리를 해야겠다 하면은요, 우리가 핵심 그 마무리 파이널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경작에서 가장 바이블로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정병렬 선생님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끝장내기라는 책을 가지고 할 거니까 그거 되시면은 이론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경작에서 뭐 힘들어요. 회계학 힘들어요. 아닙니다. 회계학과 경작을 잘 해두셔야지 1차를 합격하시고 안정적으로 1차 합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겨야지 공부하신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